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셀 수 없이 많은 철학적 토론의 주제가 되었지만 저는 이 추상적이고 심오한 이론을 바탕으로 조금 가벼운 일상적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완벽한 커피를 찾는 여정을 통해 이데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제임스는 커피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늘 완벽한 커피를 추구하는 중입니다. 그가 꿈꾸는 완벽한 커피는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데아, 그 맛과 향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 세계에서는 그 이데아의 완전한 모사체들만 있을 뿐입니다. 제임스는 다양한 원두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꽃향기가 나는 원두, 콜롬비아의 깊고 진한 원두, 그리고 자메이카의 부드러운 블루 마운틴 원두까지. 그가 시도한 수많은 원두와 로스팅 방법들은 모두 맛있었지만 여전히 그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았지만 여전히 그 이상적인 커피에 못 미치네 라며 제임스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있고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추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프렌치 프레스, 에어로프레스, 드립 커피 메이커, 심지어 고가의 에스프레소 기계까지 구매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추구하는 완벽한 커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데아의 그림자만을 맛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 엠마가 그에게 "너 왜 이렇게 커피에 집착해? 완벽한 커피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냥 그 순간의 커피를 즐기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답합니다. "아니야, 엠마. 내가 찾는 건 단순히 맛이 좋은 커피가 아니야. 이 머릿속의 커피, 즉 이데아를 현실에서 느끼고 싶다고."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는 우연히 동네의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그 카페에는 커피를 사랑하는 주인이 직접 원두를 볶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커피를 한 입 마신 순간 제임스는 놀라운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이데아가 현실로 내려와 그의 입안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다가가 "무엇이 커피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커피만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는 매일이 달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날의 기분과 날씨에 맡기는 것뿐이죠. 어쩌면 오늘 당신은 당신만의 이데아에 가장 가까운 커피를 맛본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죠." 제임스는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커피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날의 기분, 환경, 그리고 그 순간의 경험과 함께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여전히 완전하고 영원하게 존재하지만 현실 세계 속의 작은 순간들은 그 이데아를 반짝이는 순간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제임스의 커피 여정은 끝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데아론이 주는 메시지는 완벽한 것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 현실에서 얻는 작고 큰 감정들의 총합이라는 것을. 그러니 그저 눈앞의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즐겨보시길. 무언가 이데아에 한 발 더 가까워질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시의 한 모퉁이에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특히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늙은 철학자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가 카페에 오면 항상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모여 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카페에 젊고 호기심 많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기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눈빛에서 지식에 대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과신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청년은 소크라테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정말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있을지 모르지.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정의란 법을 지키는 것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묻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면 부정한 법도 지키는 게 정의일까?" 청년은 당황했지만 대답하기 위해 애쓰면서 부정한 법은 지켜서는 안 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곧 정의일 수는 없겠지?"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다시 묻습니다. 청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겸손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답을 주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정의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무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야 할 거야. 무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자문해보게." 청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넌지시 웃으며 말했다.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문을 열고
그 뒤에 또 다른 수많은 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일지도 모르지.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해하려는 그 과정 자체가 지식이 된다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기의 무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단순히 질문과 대답 그 이상이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와 지혜의 렌즈를 제공하며 그들의 지적인 여정을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문답법은 이후에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고 여러 세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대화는 아테네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교육과 성찰의 도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답법의 여정은 끝이 없는 새로운 시작들을 탄생시키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자몽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몽은 시대의 표준 틀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뭔가 빠져있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회색 톤의 그림처럼 그저 주어진 색깔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금전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는 그가 줬던 목표였지만 막상 이루고 나니 그는 더욱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몽은 삶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인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몽은 밤새도록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늘 탐독하며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초인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몽은 다음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고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찾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몽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몹시 놀랐고 그를 걱정했습니다. 왜 그런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둬? 대체 무슨 생각이야?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어. 단 한 번의 기회잖아. 그는 오랫동안 묵혀둔 꿈이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질은 마치 자유로운 새처럼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에서 깊은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들은 밝고 독창적인 색감과 형태로 가득 차 있었으며 보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점차 자몽의 작품은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담긴 강렬한 에너지와 창조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본인이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자몽이 그린 초인의 모습은 자신이 만든 가치와 의미로 가득 찬 세계를 탐험하는 용감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잠재된 초인을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몽의 삶은 결국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는 여정이 되었고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창조하여 많은 이들에게 가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자몽은 자신이 꿈꿔왔던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는 그가 초인이 되어가는 길을 스스로 개척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았으며 그가 남긴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 그것이 곧 초인의 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위치와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안개에 뒤덮인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바로 무지의 마을이라 불리며 이 외진 장소는 각자의 정체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의로운 마을 설계 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 대회에서 가장 정의로운 마을을 설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협상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대회의 규칙은 간단하지만 도전적이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성별, 연령, 심지어 이름까지 감추어진 채토론에 임해야 했다. 각자의 목소리는 동일한 톤으로 변환되어 누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바닥나면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마을의 규칙을 설계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의 실제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심오하게 공평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단은 그냥 시민 A, 시민 B 등으로 불렸다. 회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민 A가 먼저 발언을 했다. 우리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모든 이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시민이가 멋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배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데 교육은 필수적이죠. 시민 씨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구조는 어찌할까요? 모두에게 동등한 소득을 줄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이에 시민 G가 대답했다. 맞아요.
그 대신 우리는 차등의 원칙을 따를 수 있어요. 누군가 더 많이 벌더라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비로소 마을의 기초적인 법과 정책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한 무게로 발언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에 대해 누구도 미리 계산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설계가 완료되자 드디어 신비로운 무지의 베일이 걷히며 각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놀랍게도 시민 A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환경 출신이었고 시민 G는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 대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서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통과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무지의 마을 대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 롤스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현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무지의 마을은 전설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정의로운 사회 악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왔다. 이 논의는 단지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더 많은 평등과 기회를 창출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존 롤스가 꿈꾸었던 것처럼 말이다.